1996년 여름, 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 온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샤를루아. 이곳의 한 가정집에서 2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강간과 고문을 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과거에 실종 신고된 4명의 여자아이들의 시신이 매장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희생자들 중 가장 어린 나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범인은 사이코패스이자 소아성애자 마크 뒤투르. 그는 어린 여자아이를 거리에서 납치한 뒤 자신의 집 지하실에 있는 비밀 공간에 가둔 후 쇠사슬로 묶어 수차례 강간과 고문을 반복하고 살해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집이었지만 지하실 콘크리트 벽에 비밀 문과 작은 공간을 만들어 밖에서는 물론 집 내부에서도 이곳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1956년 11월 6일, 교사 부부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5남매 중 첫째인 마크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번갈아가며 학대를 받으며 살았고 1971년 마크가 15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이혼을 하면서 마크는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자 독립해 전기공으로 생계를 꾸렸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70년대 후반,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이때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을 훔쳐 되파는 절도 행위를 합니다. 몇 년 뒤 그는 폭행, 마약, 차량 도난을 포함해 여러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다양한 범죄 행위로 큰 돈을 벌게 되면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 근처에 7개의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마크는 26살 때 첫 결혼을 했고 아이를 2명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결혼 전 아내를 폭행하고 강간했고 가스라이팅으로 협박해 강제로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교사인 미셸 마틴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후 마크는 미셸과 재혼을 했고 그들은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재혼 후 마크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는커녕 본격적으로 소아 성애자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985년 6월, 11살의 첫 번째 희생자 어린이의 납치 강간을 시작으로 총 5명의 소녀들을 납치, 강간,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마크에게는 범행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아내 미셸이었습니다. 마크는 아주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조력자로 만들었고 특히 여자들이 그에게 종종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 미셸은 남편의 범행을 신고하기는커녕 아이들을 납치 강간할 때 직접 나서서 도왔습니다. 마크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을 조종했습니다. 1987년 2월, 결국 이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마크는 13년 6개월, 미셸은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피해자들이 11살에서 18살까지의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마크와 미셸은 매우 성실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마크는 탁월한 언변으로 고위 공무원을 설득시켜 고작 3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미셸 또한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대가로 3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1995년 6월 24일, 마크가 거주하던 벨기에 샤를로아에서 1시간 떨어진 곳 그레이스 홀론. 이곳에서 2명의 8살짜리 아이 줄리와 멜리사가 납치됩니다. 마크는 아내 미셸을 이용해 아이들을 유인했고
그가 소유한 7개 집들 중 실제 이 부부가 살고 있는 곳에 아이들을 감금했습니다. 마크의 집 지하실에는 비밀 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높이도 고작 1.5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줄리와 멜리사를 이곳에 가둬놓고 시간이 날 때면 아이들을 찾아가 강간, 고문하며 심지어는 비디오까지 찍었습니다. 8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범행이었습니다. 마크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5년 8월 23일, 이미 줄리와 멜리사를 감금하고 있는 와중에 2명의 여자아이를 더 납치합니다. 17세의 앤과 19세 에피아. 당시 이 10대 소녀들은 친구들과 함께 캠핑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크가 소유한 블랑켄베르크에 있는 다른 집에 감금되었습니다. 마크는 이 소녀들을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두고 강간과 고문을 반복하였습니다. 앤과 에피아의 실종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소녀들이 실종된 오스텐드 중앙역을 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당시 경찰들은 이 사건이 실종이 아닌 가출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받지도 않고 아이들이 곧 돌아올 거라며 부모를 돌려보냅니다. 무능한 경찰의 답답함을 느낀 부모는 집 근처에 다른 경찰서로가 신고를 다시 했고 다행히 이곳에서는 그들의 신고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이곳 경찰들 역시 가족들에게 혹시 딸이 정신질환이나 마약에 중독된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 이렇게 조용하고 안전한 시골 동네에서 아이들의 납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실종된 소녀 에피아의 아버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채고 범죄 저널리스트에게 사건을 문의했습니다. 그 후 잡지에 실종된 소녀들의 사진과 기사가 실렸고 이 사실이 점점 이슈화되어 검찰과 경찰들도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이미 마크에 의해 신체와 정신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얼마 안 가 사망해버렸습니다. 소녀들의 살해 과정은 미궁으로 남았지만 마크의 부인이자 범행을 도왔던 미셸의 진술을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앤과 에피아는 납치한 소녀들 중 비교적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았고 마크가 성추행과 고문을 할 때마다 강하게 대응했고 때론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마크가 산채로 땅에 묻어 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8살의 줄리와 멜리사는 아직 차가운 마크의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마크는 차량 절도죄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그의 범죄 수사차 12월 13일과 19일 두 차례 마크의 집을 수색하였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열쇠공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집을 수사 중이었는데 집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마크의 비밀 범행 장소가 있는 지하실까지 접근하였습니다. 당시 열쇠공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경찰에게 벽 뒤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났어요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지하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비명소리가 날 리가 없다며 분명 밖에서 들어온 소리라고 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때 콘크리트 벽 뒤에는 8살의 아이들 줄리와 멜리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는 마크가 직접 촬영한 고문과 강간 비디오 테이프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 비디오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마크는 차량 절도 혐의로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1996년 3월 형기를 마친 마크는 출소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도소에서 지낸 4개월간
깜깜한 지하실에 갇혀 밥 한 끼,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 없었던 줄리와 멜리사는 굶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집에는 마크의 부인 미셸이 살고 있었고 아이들이 지하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치 그녀는 혼자 집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크가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는 미셸에게 기르던 강아지의 밥은 잘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8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당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크는 2명의 아이들이 죽어있자 매우 실망했고 이들을 매장한 뒤 다른 희생자를 찾아 나섭니다. 1996년 5월 28일 마크는 등교 중인 12살의 아이 사빈을 납치해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그는 사빈에게 엄마 아빠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여주며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있으니 내 말만 잘 들으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사빈은 마크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며 그의 가학적인 성행위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사빈에게 보여주기 위해 거짓으로 편지를 만든 것이었고 실제로 부모에게는 이를 발송하거나 몸값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8월 9일 한 명으로만 그의 욕구를 채울 수 없었던 마크는 또 다른 피해자 14살의 라티샤를 납치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마크와 그의 조력자 미치가 라티샤를 납치하던 당시 그곳에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했고 번호판 앞자리가 FFR로 시작하는 흰색 밴에 벨기에 북쪽 지방 사투리를 쓰는 누군가가 어린 소녀를 납치해 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신고된 6명의 여자아이들의 실종 사건에 대한 용의선상에 마크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과도 많았던 터라 경찰은 직감적으로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1996년 8월 13일 40명이 넘는 특수기동대는 마크가 소유한 7개의 모든 집에 동시에 침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집들 중 한 곳에서 마크와 그의 아내 미셸 그리고 다른 조력자 미치가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사빈과 라티샤는 지하 좁은 공간에 숨겨져 있었지만 역시나 이때도 경찰들은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크와 미셸은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크는 특유의 침착함과 뛰어난 언변으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수사에 미치와 마크의 증언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수사는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마크는 마지막에 납치된 소녀 라티샤에 대한 증거를 경찰이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알고 결국 라티샤의 납치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감금 중이었던 아이 사빈의 사건도 자백합니다. 그제서야 라티샤와 사빈이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게 되고 급히 그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들은 살아서 구조됩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 의하면 마크의 지하 비밀 감옥은 개 한 마리도 살기 비좁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들의 수사는 지속되었고 마크는 형량을 줄여준다는 미끼에 넘어가 1년 전 살해된 8살의 아이들 줄리와 멜리사의 납치 사실 역시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들은 아이들을 납치했을 뿐이고 내가 차량 절도죄로 어쩔 수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느라 아이들이 굶어 죽은 것뿐이라며 직접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의 시체가 마크의 집 뒷마당에서 매장된 채 발견되었고 다른 피해자 앤과 에피아 역시 그의 또 다른 집 주변 땅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벨기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납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무능한 경찰과 과거 아동 성범죄자에게 낮은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벨기에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삽니다. 이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고 심지어 범인 마크 뒤트로와 같은 성을 가진 국민의 3분의 1이 개명 신청을 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004년 3월 마크와 미셸이 체포된 지 7년 반 만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무려 450명의 배심원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마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며 기자들에게 그의 얼굴 촬영이나 사진 게시를 금지시켰습니다. 2004년 6월 4달간의 재판 끝에 마크는 청소년 납치, 강간, 살인과 살인 미수, 차량 절도, 그리고 추가로 슬로바키아 여성 3명을 강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셸 부인은 30년, 조력자 미치는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벨기에는 마크가 체포된 해인 1996년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2년 8월 28일 부인 미셸은 체포된 지 16년 만에 가석방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몰려와 시위를 했지만 결국 그녀는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마크 또한 뻔뻔하게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가석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3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